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요. 또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 회복세에 따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배경도 있었습니다. 당장의 큰 충격과 변화 국내에서는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채가 많죠.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들 알아보겠습니다. 런던에 43년 된 고층 아파트 24층인데요. 이 화재 장면 보신 분들 충격받으셨을 겁니다. 정말 재난영화를 방불케 했는데 특히 경보나 대피가 전무해서 인명피해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요? 수많은 고층 빌딩,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경기권. 화재 대비 잘 돼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부동산 전망대 마련했습니다. 투기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관리 또 기준들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7년 6월 15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미국 금리를 올리면서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아무도 놀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1%에서 1.25%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 사실상은 0.25% 차이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금리 차이가 줄어들수록 우리나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이라는 전제를 달고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언급한 바가 있죠. 과연 이 미국 금리 인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잘 해둬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LG경제연구소 이창선 수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많이 예상들 하셨는데 일단은 단행했고요. 보유 자산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을 많이 좋게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조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한때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었는데 최근에는 4.3%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가 상승률도 한때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1%대 중후반으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사실상 이제 정상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로 수준이었던 미국 금리는 이미 지난 2015년 12월부터 차례차례 인상돼서 이번에 네 번째 금리 인상이 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는 점차 정상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위기 이전에는 8천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4조 5천억 달러 거의 5배 가량 늘어나 있습니다. 네. 양적 완화라고 하죠. QE, 영어로는 QE인데 연준이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대거 사들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직접 낮추고자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세 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 때문에 연준 보유 자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 경제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맞춰서 자산 규모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경기 침체가 올 때 금리 인하라든지 또 자산 매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옐런 의장의 이 놀라지 않겠다가 바로 이 양적 완화에 관련된 얘기, 자산에 대한 보유 자산에 대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보유 자산 축소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잘 모릅니다. 용어들이 좀 어려워요. 테이퍼링 이런 말도 그렇고 결국은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좀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많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동안에는 그 만기 돌아온 자금을 다시 채권을 사들이는 데 썼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만기가 돌아온 자금의 일정 금액씩 다시 재투자하지 않겠다.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겠고요. 또 네. 그만큼 채권 사들이는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는 높아지는 효과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통 뭐 일반 한국 주식이라든지 한국의 여러 가지 이 금융시장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은 또 이러다가는 돈들이 안전자산 뭐 달러나 혹은 해외로 다 떠나가게 되면 우리 경제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보유자산 축소와 관련해서 그런 영향들은 좀 고려해 볼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보유자산 축소를 하면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국내 금리와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금리는 이미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거의 같거나 오히려 낮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세가 더 빨라지면 미국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자본의 유출입이라는 게 꼭 금리 차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환율이라든지 또 부도 위험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사정도 상당히 좋고 또 네. 국가 신용 등급도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가 조금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과거처럼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고 또 위기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일은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지금 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단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약간 뭐 예고 성격이다 이렇게 해석들 하고 계신데 뭐 많은 분들이 올해 내에는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주일 총재께서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게 불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올해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대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면 점차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 네. 아직까지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또 최근에 수출이 회복세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꺾일 가능성도 있고 또 물가 상승률도 지금 2%에 근접해 있긴 합니다만은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또 1.5% 수준이어서 하는 목표치인 2%에는 아직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 중에 경기나 물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어떤 지표라든지 공식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언론들이 정확한 어떤 여파를 분석하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쉽게 이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외 금리 차 얘기지 않습니까?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의 차이가 없어지거나 역전됐을 경우에는 자본이 유출된다. 약간 단순한 내용 같은데 사실상 그렇게 좀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뭐 미국 금리의 인상에 따라서 한국 금리를 따라 올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금리 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그래도 미국보다는 높아야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이미 4천억 달러 가까이 되고 또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000억 달러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환 부족이라든지 또는 외환 유동성 부족을 염려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우리가 바로
따라 올릴 필요는 이제 크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국내 경기라든지 물가 상황이 국내 금리 정책 결정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여러 가지 경제 회복세를 위한 힘을 정부라든지 지금 금융권에서 쏟고 있는데요. 이게 더 중심이 돼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일단은 연준은 올해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하고요. 지금 9월 인상설이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많이들 점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더 올렸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황을 좀 달리 볼 여지가 있나요? 예, 한 번 더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는 1.25에서 1.5% 수준이 되고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니까 확실히 정책금리도 이제 역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장기금리는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의 경우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금리는 이미 역전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하반기에 미국이 한 번 더 정책금리를 올리면 단기금리도 역전될 우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걸쳐서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 유출 우려가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금리 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대거 유출될 우려는 크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금리차 부분보다 오히려 말씀해 주신 이창선 수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 대내외 불안 요소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가계부채의 규모인데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시중금리 반영으로 한 5%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더 걱정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에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또 한국이 기준금리는 그대로 두더라도 장기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라든지 국내 시중금리 오름세에 맞춰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이 또 주택 경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책 당국이 지금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계대출 금리가 또 빠르게 높아지는 것은 또 가계 부실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금리 또 관리 노력들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일반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로는 보여집니다. 예, 숨을 고르고 좀 더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보는 상황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LG경제연구소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의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생생경제 들으면서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 보내주시면 그 이야기도 방송에서 함께 녹여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는데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티켓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이 돈에 대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이자라고 이해하면 될 텐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금리 인상,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미국 금리 인상의 배경보다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앞서 전문가는 조금 관망하고 조금 지켜보고 국내외의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들을 관리하는 요소가 더 큰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교과서적
교과서적인 판단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다. 또 격동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출금리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정부가 더 면밀히 관리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6분 45초 지났고요. 생생경제 1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주택들의 시가총액이 나왔네요. 3년간 560조 원 늘었다. 굉장한 규모인데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집값을 모두 합한 돈인데 3,732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1년 동안 220조 원, 6.3%가 늘었고요. 2013년 말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무려 560조 원, 18%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시가총액은 이 국내 총생산의 2.28배 수준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 무렵인 2009년에 2.3배 이후에 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년 동안에 생산된 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모두 합쳐도 이 주택가격 총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엊그저께 보도도 연봉이 1% 오를 때 집값은 5%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나왔던데 그만큼 주택가격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내 총생산 대비 주택 시가총액 비율은 이 1990년대만 해도 2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2006년에 처음으로 2배를 넘었고요. 2010년부터 4년간 2.22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번에 좀 다시 뛴 겁니다. 그만큼이 다른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부동산 규제를 대거 푼 데다가 이 저금리 기조가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그만큼 좀 부추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소형 오피스텔 이게 보통은 뭐 상업지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 거래 건수가 총 8,200건 정도 됐는데 전용 면적 21에서 40제곱미터 사이의 소형 오피스텔 거래 건수가 58%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10건 중 6건은 이 소형 오피스텔이었다는 건데요. 최근 5년간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용 면적 21에서 40제곱미터의 거래 비중은 2013년에 60%를 웃던 이후에 50% 후반에서 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인천의 한 소형 오피스텔 분양 경쟁률이 42대 1에 달할 정도로 좀 인기가 좋았다고 하는데 소형 오피스텔의 인기는 이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 2인 가구 수가 2010년에 834만 가구에서 2015년에는 1019만 가구로 좀 22% 넘게 좀 급증을 했는데요. 1, 2인 가구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 매입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좀 그만큼 늘고 있고 또 이 자금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좀 황금성도 뛰어나서 이 거래도 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곧 여름 되면 또 전력 대란 뭐 이런 뉴스들 나올 텐데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한국 수력 원자력이 18일 24시를 기해서 고리 1호기의 가동을 멈추고 2022년부터 이 본격적으로 해체 작업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가동 40년 만에 좀 역사의 뒤안길로 좀 사라지게 된 겁니다. 네. 이 건설 당시에 고리 1호기의 총 공사비가 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1970년대 우리나라의 1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했고 이 경부고속도로를 4개나 놓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사업비가 막대하다 보니까 이 무모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건설을 좀 강행을 해서 좀 고리 1호기는 좀 안정적인 전기 공급에 좀 기재가 좀 됐었고요. 우리나라가 좀 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발판이 됐다 이런 평가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긴 했지만 좀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 원전 퇴출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 고리 1호기의
원래 설계 수명은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그 수명이 다했었는데 10년간 좀 연장 결정을 내린 거고요. 이번에도 이 연장 수명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수명을 더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폐쇄를 좀 하게 된 겁니다. 좀 안전성과 함께 국가 에너지 정책 등을 좀 두고 검토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 고리 1호기 퇴출이 정부의 원전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원전 해체 기술이 미래에 가까운 신기술이라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국세청이 5개 업종을 새롭게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 중고자동차 소매업, 중개업, 또 이 운동 경기용품 소매업, 또 체육계열 학원과 체육관, 또 이 유학 알선원과 같은 이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이 좀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5개 업종 사업자는 이 다음 달 1일부터 이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 상대방이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라도 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의무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거 발급하지 않으면 뭔가 처벌이 있는 건가요? 네,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해당 거래 대금의 50%가 과태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비자는 의무 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이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 미발급 사실이 좀 확인이 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 거래건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이 가맹점에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입 기간 내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미가입 기간 중에 수입 금액의 1%를 이 가산세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현금 영수증으로 좀 더 투명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제와 직결된 것이 바로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 어떤 가치 또 이익을 만들어내도 안전과 생명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화재가 바로 그런 예죠. 런던 아파트 화재 뉴스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졸이고 보셨을 텐데 이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나면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300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다. 이런 국민안전처의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어제 영국의 런던 24층 아파트 화재 건물 전체가 전소됐고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인명피해가 많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우린 괜찮을까? 이런 불안 느끼시는 분들 이 건축 연한이 오래돼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똑같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있으실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준비해야 될 것들, 대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듣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최영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요 신문 일간지 1면이 전부 다 이 런던 화재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렇죠. 24층이나 된 4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데 심각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고층일수록 소방시설도 강화를 하고 유지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데 43년이나 된 노후 아파트에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안전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뉴스 화면으로 보면은 외벽 단열재 보수 공사를 하면서 불이 붙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벽을 타고 불꽃이 번지는 속도도 빨랐고 네. 또 건물이 연기로 뒤덮이면서 대피할 때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014년에 네네. 아파트 관리회사가 배포한 그 안내문에는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은 네. 실내에 머무른다 이렇게 즉 스테이 풋이라는 그런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을 지키다가 또 피해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찌됐든 새벽 1시에 고온하게 잠들어 있던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관리적인 부실도 큰 몫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화재가 생기고 난 뒤에 대처보다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처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정말 건물 전체가 활발 타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2층서 시작된 불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보도 안 울렸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스프링클러 작동의 징후 같은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국이면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영국이 굉장히 엄격한 규정과 실질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돈으로 무려 142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그래요. 화재가 난 이 건물을 한 142억 원을 리모델링 했군요. 예. 네네. 그런데도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 같은 소방시설은 이때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소화 설비가 없다 보니까 화재 확산은 더 빠르고 또 단열재 때문에 유독가스가 더 많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계단으로만 내려와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이 화재 상황이 아니어도 24층 계단에서 내려온다라는 게 힘든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희생자가 없기를 예. 저희가 좀 바라보고요. 일단 한국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고층 아파트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기도 한데 한국에서는 경각심이 큽니다. 2005년대 해운대 화재도 정말 당시에 좀 큰 화재가 됐었고요. 고층 건물의 화재 대비 상황은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파트는 내화 구조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외벽이 말 그대로 불에 타지 않는 콘크리트 재질로 되어 있어서 네네. 영국처럼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모던 아파트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되어 있고 특히 고층인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건축 연도에 따라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해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아, 우리나라도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런던과 같이 건물 전체가 불타는 참사는 발생하기 힘들지만은 층이 높아질수록 이 계단이 굴뚝 효과를 만들어내서 네. 아래 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위층까지 즉 꼭대기층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네. 피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입주민의 대피 훈련이나 화재 대응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예, 사실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건물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직장인들도 고층 건물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단이 굴뚝 효과를 만들어서 유독가스가 빠르게 오른다. 지금 교수님께 지적해 주신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독가스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을 텐데 모르고도 있고 또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 부주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하셨듯이 연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기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16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급기 가연 설비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연기를 제어하는 제연 설비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급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해서 압력을 높여주는 그런 그 이론적인 바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돼 있는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승강기에서 내리게 되면은 승강기 문이 닫히게 되고 네. 1호, 2호에서 양쪽 세대로 들어가는 보통 현관문도 아파트가 그렇죠. 닫히고 네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피난 계단인데 여기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화문이 닫혀 있다면은 결국 사각에 밀폐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보면은 바람이 들어오는 그릴 모양의 형태가 갖춰져 있는데 네네. 이게 지하에서 대형 송풍기가 돌아가면서 이곳으로 신선한 공기를 밀어넣으면서 압력을 높여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불이 난 세대에서 피난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연기가 확 따라 나오게 되는데 네네. 오히려 압력이 높아진 공기가 이 연기를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연기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네네. 이때 현관문을 닫아주고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건물 전체가 계단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 방화문의 용도를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방화문이 닫혀 있으면 순간 그 깜깜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늘 열어두고 생활을 하거든요. 네네. 심지어 자전거를 기대 놓거나 화분을 받쳐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치우고 방화문 잘 닫아두는 습관을 꼭 좀 들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시거나 지금 말씀드린 구조 같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이게 닫혀 있어야 제대로 숨을 쉬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목숨이 달린 일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층에 화재가 나니까 일단 높이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장 그렇습니다. 낮은 층은 뛰어내리기라도 할 텐데 이게 불가능해서 이번에도 뭐 10층에서 아이를 던져서 받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또 문제는 진화력도 고층 화재에는 좀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화재가 나면
피난 설비는 10층까지밖에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11층이 넘어가면은 피난 기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1층이 넘어가는 일반 빌딩이나 16층이 넘어가는 고층 아파트는 반드시 계단에 재현 설비를 하고 계단으로 피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보충하도록 소방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접근시켜서 피난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네. 15층까지가 한계거든요. 15층이 최고층이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옥상으로 대피했을 때는 또 헬기로 구조를 해주는데 이때 헬기가 근접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회오리 기류를 만들기 때문에 네. 또 연기 휩싸여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피난 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의정부 화재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오히려 연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이 문득 참 훌륭한 분이신데요. 초인종 의인이 떠오릅니다. 화재 사실을 집집마다 알리고 정작 본인은 목숨을 잃으셨는데 화재 경보도 울리지 않고 심야한 시간대고 또 이렇게 고층인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는 훈련하지 않으면 잘 대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 우선 입주자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네네. 관심은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관리실에서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네. 또 15층 높이까지의 오래된 아파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화문이나 재현 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재 시 위험이 훨씬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세대에서는 입주민들이 각 세대에서 누전 차단기를 월 1회씩 점검을 하거나 집안에서 화기 취급을 잘해서 아예 화재의 원인부터 제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층이 높은 고층이라면은 옥상으로 나가서 피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참교 있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네네. 이게 권장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도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불이 그래서 나면 열리고 불이 안 났을 때는 잠겨 있고 이런 예, 어느 게 층에 있군요. 불이 나더라도 옥상 문이 열려주도록 우리 자동으로 네네. 개방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난해 2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네. 입주민하고 관리실에서 꼭 좀 의논해서 신속하게 서둘러서 보완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파트는 우리 건물은 불이 나면 평소에는 잠겨 있지만 자동으로 열리는 개폐문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목숨을 잃을 때는 한순간인데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최영상 교수였습니다. 부동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원하게 보여드립니다. 생생경제 부동산 전망대. 네, 부동산 흐름과 과열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칼을 또 날카로운 규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열과 투기는 막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부동산의 흐름은 어떻게 지나갈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투기 단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과속 단속이라든지 이 연말연시 음주 단속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부동산 네네. 투기 단속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가 이런 생각도 네네. 들고요. 어떻습니까? 아마 부동산 투기 단속은 아마 지난 2006년, 2005년 부동산 폭등 시에 했던 단속인데요. 아마 네. 이제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법 전매나 이런 것들도 단속하고 이제 좀 투기가 지금 과열된 양상을 좀 잠재운다는 어떤 그런 취지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가 투기 수요를 겨냥한 업그레이드판 청약 제도를 조정 제도로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던,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어떤 투기발굴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좀 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 내놓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너무 과열된 것들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청약 분양권 전매 금지라든지 또 지금 최근 강남권의 어떤 재건축 사업장들을 보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분양권과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단속이나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도 사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7월 되면 이제 LTV라든지 DTI가 다시 이제 그렇죠. 원상 규제 복구됐죠. 완화했던 부분이 네. 원상 복구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대출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거고 여기다 DSR 같은 어떤 이제 강력한 또 규제까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투기 수요는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 금리 인상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돈이 다시 긴축, 즉 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위험이 많은데 그래서 네. 그럴까요? 저희가 갭 투자도 한번 예전에 지적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요즘 대학생들까지 뛰어들어서 소액으로 집을 사서 투자를 하고 차익을 실으려는 이런 갭 투자 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동안의 금리 걱정은 별로 안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아파트보다 지금 가격 상승률이 약 한 30%포인트 정도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은 뭐 1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한 3천만 원 정도 오르는 게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만큼 이제 가파르게 소형 아파트들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뭐 돈이 있는 대학생들까지 네. 투자까지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금리가 조금 앞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여기서 더불어서 아파트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틀간 전에 회의를 해서 뭐 현재 0.75에서 1%인 금리를 지금 1%에서 1.25%까지 인상시킨다고 밝힌 부분이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오를 거다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금리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내 금리도 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자면 지금 현재 갭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집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제 깡통 전세라든지 혹은 깡통 주택일 경우가 되면서 이제 오히려 전세 세입자들 얻지 못하거나 혹은 이제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네. 세입자들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이야 뭐 매매값이 3억인 경우에 전세값이 2억 7천 정도 되면 이제 3천만 원만 주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지만 아파트 값이 2억 7천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전세금뿐만 아니라 대출금까지 갚지 못하게 되고 또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너무 위험한 갭 투자, 특히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그런 어떤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전문가들도 교수분들도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장기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차익을 노리는 투자야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갭 투자 아주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요. 또 집값을 올리는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일단 저희가 작년 겨울에도 이런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올해 입주량이 많을 것이다. 입주 물량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량은 또 여전히 그대로 많다라고 하거든요. 시장이 좀 극과 극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지금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전국에서 아파트가 22만 9,700여 채 정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반기보다 약 54%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어떤 지역이냐 보면은 이제 수도권에서도 어떤 신도시, 화성시라든지 남양주라든지 이런 신도시가 많이 있는 곳들이 입주가 많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입주 물량이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 지역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그동안 분양했던 곳들이 많은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쪽에 있는 어떤 전세 시세라든지 매매 시세가 약간 조정받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또 여기다가 이제 뭐 금리도 오른다고 하고 또 LTV DTI의 어떤 대출 규제도 다시 진행이 되고 좀 강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총력 조정 대상 지역들로 인해서 정부가 또 다른 어떤 규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조금 어떤 집값이 하향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전망해 본다면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으로도 시세 조정이 조금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상황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리얼투데이 장재현 리서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3134님, 은행들 벌써부터 이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어떡합니까 하셨고요. 3338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은 벌써 이윤 남기려고 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은행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힘이 되는 경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